안녕하십니까. 신의경의 군사TV 항공전 시간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해드리고 있는 항공전, 어느덧 2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보시다시피 특이하게 생긴 비행기죠. F-117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가 동원된 폭격 작전입니다. 파나마 폭격 작전인데요. 1989년 F-117 나이트 호크, 이 밤의 사신입니다. 실전 데뷔하는 날이죠.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뉴엘 노리에가 당시 파나마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였죠. 군의 총사령관이었는데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전 기무사령관이었고, 이 사람이 허수아비 정권을 옹립하고 뒤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반체제 인사 탄압하고, 그리고 반미 정책을 하고 미국과의 대립을 계속 해나갔어요. 그 노리에가의 주요 정책 노선을 보면 반제국주의 기치하에 민족주의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갱단의 대미 마약 판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무신정권식의 군부 독재 체제를 구축을 하죠. 무신정권, 그러니까 우리 고려시대 때 그 왕이 있어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반미 활동을 하는데 미국에게는 이 파나마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파나마 운하가 있기 때문에 이 파나마의 정부가 미국에게 얼마나 협조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이 대서양 함대, 태평양 함대가 잘 소통할 수 있는 이 창구가 되는 이 파나마 운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노리에가가 파나마의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미국에게 반대 행위를 하니까 미국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콜롬비아 마약을 손을 대니까 미국이 88년도에 노리에가를 마약 사범으로 기소합니다. 그리고는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 그리고 파월 합참의장, 그리고 체니 국방부 장관, 나중에 부통령이 되죠. 이렇게가 3자가 그래 때리자 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때리는 건 일단 노리에가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노리에가의 친위 부대인 2000대대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 2000대대는 어떤 대대냐? 노리에가가 자기 마음대로 막 권력을 휘두르고 하니까 이 대통령이 사실 허수아비였는데 노리에가를 해임시켰어요. 그러니까 노리에가가 뭐야 하고 대통령을 또 제거를 시켜버립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에 또 이 우국충정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죠, 군인들 중에서. 그래서 이 노리에가를 반대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이 2000대대, 그러니까 이 파나마 군이 다 합해서 한 3만여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마크 보시면 여기 장갑차, 도시용 장갑차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파나마에서는 거의 유일한 기계화된 그런 부대고, 마크에 보시다시피 낙하산에 있는 것으로 봐서 공수 그런 역할도 하는 최정예 부대고, 노리에가의 친위 부대였어요. 이 2000대대가 완전히 이 쿠데타를 다 제압을 했던, 그러니까 노리에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든든한 그런 부대인데, 이 2000대대를 제거하자. 그래야 여기 75 레인저 연대가 신속하게 들어가서 대통령궁 장악하고 노리에가 체포하고 제거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2000대대 제압하고, 그리고 노리에가 폭격해서 제거하자. 자, 그런데 문제는 죽이지 마라 이겁니다. 2000대대의 막사를 폭격을 하는데 죽으면 안 돼 이겁니다. 그게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마지막에 작전 계획을 보고 여기 2000대대 여기 우리 미국인들도 좀 많고, 그리고 친미주의자들도 좀 있다고 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죽이면 안 된다. 죽이지 말자. 죽이지 않고 제압하자. 이런 황당한 폭격 작전이 입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듯이 여기 사진이 보이는데 이 비행장을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75 레인저들이 공중 강습을 하죠. 그런데 이 비행장 바로 옆에 막사가 있죠. 이 막사가 2000대대 막사인데 여기에 있는 6중대, 7중대를 제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죽이지 마라. 아니, 폭격을 하면서 죽이지 마라. 그러면 폭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파란색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축구장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까만색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엔에서
자기네들이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건데, 헬파이어 미사일을 쐈을 때 살상 반경이 축구장을 기준으로 요 까만색 정도, 이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155mm 포탄을 쐈을 때 축구장이 이 정도 되면 살상 반경이 이 정도. 그리고 여기 이제 점선이 크게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반경이고요. 그리고 이 2000파운드 폭탄을 떨어뜨렸을 때는 축구장이 이만하면 살상 반경이 이만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색이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때리자. 그러면은 150야드, 즉 한 135m 옆에다가 때리면 살상 반경의 끝자락이니까 죽지 않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새벽 1시에 때릴 거니까 얘들 자고 있잖아. 그러니까 건물 옆 135m 옆에다가 딱 떨어뜨리면은 얘들이 그냥 이 폭음에 꽝 해가지고 그냥 뭐 뒤집어지고 난리 나고 놀라고 건물 침대 같은 거 넘어지고 유리창 깨지고 그렇게 해서 죽지는 않아. 그렇지만 얘들을 이제 해머 스턴, 망치로 때려가지고 그냥 기절시키듯이 이렇게 만들어버리자라고 해서 135m 옆에다가 6중대 막사 옆 135, 그리고 7중대 막사 옆 135m 이렇게 해서 때리는 거를 계획을 짭니다. 좀 황당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투입을 하는데, 이 작전명은 Just Cause라는 작전명으로 해서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요. F-117이 8대가 동원이 되는데, 작전 목표는 첫째, 마뉴엘 노리에가를 제거합니다. 둘째, 친위 세력, 즉 2000대대를 조기 무력화합니다. 여기에 투입 전력은 F-117 목표별로 2대씩을 동원을 하는데, 여기다가 예비 전력 2대 해서 이 F-117 스텔스 전투기 총 8대를 동원을 합니다. 무장은 각각 2000파운드 GBU-27 페이브웨이 3 폭탄 한 발씩을 장착을 합니다. 최대 2발씩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 발씩만 가져가요. 타격 목표는 이제 마뉴엘 노리에가의 안전가옥, 안가죠. 2개소, 이제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그 2개 다 그냥 폭격해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리오하토 그 비행장 그 기지에 있는 2000대대 6중대와 7중대 병영 옆 135m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정예 부대들의 이 병사들을 기절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왜? 미국인이 거기 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네바다에 있는 기지를 1989년 12월 19일 밤에 출발을 합니다. 직선 거리로 한 5,500km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 F-117은 이 항속거리가 좀 짧죠. 그래서 총 5번의 공중급유를 받고 파나마로 갑니다. 정말 엄청난 그런 대장정을 하는 것이죠. F-117 입장에서는. 요즘 생각에는 F-117은 안 보여도 공중급유기가 저렇게 중간중간 스테이션을 5개를 꾸려가지고 저렇게 하면 어딘가에 뭔가 스텔스기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마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자, 이 파나마 침공 이 작전, 이 전쟁이 미국으로서는 냉전 시기에 월남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이었어요. 그 월남전 마치고 거의 10여 년 만에 거의 사단급 이상을 동원한 첫 번째 전쟁이 이 파나마 침공 작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우왕좌왕하고 미군이 뭐 이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안 해보고 계획만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이렇게 페이브웨이 3 2000파운드를 가지고 가는데 탄착점 130m 옆에다가, 목표의 130m 옆에다가 때리는 거예요. 목표는 기절시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출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8대가 갔다가 출격을 했다가 이제 6대가 문제없이 진행을 하니까 나머지 2대는 다시 기지로 돌아오고 6대가 갑니다. 각각 이제 노리에가의 안전가옥 2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각각 2대씩, 그리고 이 리오하토 기지 2000대대의 병영에다가 2대 해서 가는데, 문제는 이 작전이 미리 알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리에가가 그 안가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 이제 앞에 정찰 부대가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노리에가가 거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리에가는 이미 이 상황을 미리 알고 피신해 버린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티칸 대사관에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남미다 보니까 천주교가 많으니까 그 바티칸 대사관이 있는데, 바티칸 대사관 피신해 있으니까 안가로 안 오니까
뭐 작전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가를 때리려고 했던 이 두 대의 F-117은 작전 취소가 되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리오하토 기지, 즉 비행장 옆에 있는 2000대대를 때리려고 했던 그 F-117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 거기는 2000대대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작전은 이렇게 공습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3스타급 해서 한 2만여 명의 작전 부대가 투입이 되죠. 여기는 이제 제18 공수 군단, 지금 뭐 그런 부대가 없는데 18 공수 군단의 칼 슈타이너 중장이 이 작전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작전을 하고, 여기에 뭐 75 레인저, 공수연대, 공수사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부대들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파나마 시티로 들어가서 이 파나마를 장악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 리오하토 비행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2000대대를 제압을 해야 되니까 이 두 대는 그대로 가요. 나머지 4대가 돌아갔지만 상관없이 갑니다. 1번기는 그렉 피스트 대위, 2번기는 데일 해너 소령이 맞습니다. 그런데 1번기가 편대장 아닙니까? 근데 편대장이 대위고 여기가 소령이에요. 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상상할 수 없는데, 여기는 실력 좋으면 그냥 편대장 하는 거예요. 계급 높다고 편대장이 아니고 실력 좋으면 그 임무 편대의 편대장이 되는 겁니다. 마침 이 직전에 이 그렉 피스트 대위가 F-117 탑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가 제일 사격 잘하니까 너가 편대장, 그리고 데일 해너 소령은 여기, 이렇게 해서 두 대가 이제 리오하토 기지의 2000대대를 때리러 계속 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리오하토 기지 상공에 도착을 했고요. H아워는 01시입니다. 이 01시를 앞두고 피스트 대위의 나이트호크 편대는 총 2발의 GBU-27을 목표에 투하했고, 곧이어 특무부대 레드 소속의 75 레인저 연대 2대대 그리고 3대대의 1300명이 리오하토로 야간에 공수를 실시를 해서 이제 장악작전을 벌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피스트 대위의 1번기가 제대로 못 때려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스트 대위는 6중대 막사 앞을 때려야 되는데 이 친구가 하다가 이 2번기가 때려야 될 이 지점을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2번기는 1번기에서 다시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한 뭐 우측으로 몇 미터 이렇게 자기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번기가 쓱 하면서 원래 자기가 때려야 될 자리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번기는 당연히 더 옆을 때려버리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굉장히 잘못 폭격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면은, 이제 지상에서 좌표를 불러주는 이 육군 부대들이, 육군 이제 특수부대들, 레인저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좌표를 불러주는데 그 좌표를 좀 잘못 불러줬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폭격은 제대로 못했지만 이 파나마군도 2000대대라는 부대가 파나마군에서는 최정예 부대지만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완전 당나라 부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2000대대가 그냥 뭐 팬티 바람으로 그냥 나와가지고 뭐야 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항복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제대로 폭격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레인저들에게 그냥 일시에 다 제압당하고 항복해버린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어쨌든 작전은 성공했지만 공군의 이 F-117의 폭격은 완전히 실패한, 상당 부분 실패한 그런 폭격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왜냐?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이다. 첫째, 이 저스트 코즈 작전이 파나마군에 노출이 됐다. 그래서 3시간 전에 노출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노출됐냐면은 파나마 운하가 있다 보니까 이 파나마 운하를 지키는 미군 지상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나마군하고도 그냥 왔다 갔다 좀 뭐 이렇게 교류합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오늘 밤에 니들 때려, 이거 지금 완전히 비밀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병사들 몇 명이 정말 바보같이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페인어로 야 오늘 H아워 뭐 01시 뭐 알았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걸 이제 파나마군이 옆에서 듣고 뭐야 H아워 뭐야 이거 H아워 이거 우리 때리는 거잖아. 01시 알았어 해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3시간 전에 파나마군은 전 군에 비상경계를 걸고 노르웨이가는 바티칸 대사관으로 피신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 2000대대 6중대, 7중대도 상당수가 원래는 자야 되는데 상당수가 밖에 경계를 하러 나와 있었고 일부만 막사에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한 발이 제대로 떨어졌고 엉뚱한데지만 어쨌든 2번기가 때려야 될 때를 1번기가 때렸고 그리고 2번기는 엉뚱한데 떨어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냥 이 2000대대 6중대, 7중대 전부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상부 개입에 의해서 임무 직전에 표적 정보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조종사들이 혼란이 유발돼요. 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 부시 대통령이 딱 봤을 때, 야, 이거 말이야, 죽이지는 마. 그래서 한 130m, 여기다 때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파월 합참의장이 가만 보니까, 야, 이 130m. 군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15야드, 13m 옆에 때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훈련할 때는 130m 옆에 때리는 걸 훈련을 했는데 출격 직전에 합참의장이 야 15야드 13m 옆에 때려 이렇게 되니까 다시 표적이 이만큼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떠서 또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그래가지고 분명히 기절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13m 옆에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살상방향 완전히 명중탄이니까 이게 좀 불안한데 야 그러지 말고 그냥 50야드 45m 옆에 때려 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출격하기 직전에 다시 45야드, 45m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처음에는 135m, 그 다음에 13m, 그 다음에 45m.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니까 조종사들이 뭐야 이거 하고 이제 이렇게 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통신망 포화로 정확한 표적 정보 확인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미국이 이제 월남전하고 그런 이제 조금 그 2차 대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의 전쟁 개념의 월남전을 하고 이제 완전히 첨단전 초입에 들어가는 이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갭이 너무 컸죠. 그래서 이런 첨단전을 할 때는 C4I 이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런 전쟁을 안 해보니까 제대로 된 주파수, 통신 이게 된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파수 무전기를 잡고 막 자기 할 말 다 하다 보니까 이 통신망이 잼밍이 돼가지고 이 실제로 F-117 조종사들이 해야 될 말을 서로 간에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상호 간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미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파수도 많이 만들고 이때 이제 교훈입니다. 이제 이런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례로 우리 한국 해군에 독도함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독도함이 강습 상륙함이면서 상륙작전 지휘용 군함이죠. 그래서 그 독도함에 가보면 상륙작전 지휘소가 따로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상륙작전을 하려고 하면은 상륙부대와 뭐 공습부대 또 뭐 후방의 침투부대 뭐 어마어마한 이런 그 통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 해군이 그런 거 안 해보니까 얼마만큼의 통신이 필요한지 몰랐지요. 그래서 독도함에 일단 이제 진수를 시키고 실전 투입해보고 실제 이제 상륙작전 지휘를 해본 겁니다. 너무나 많은 통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테나는 달랑 몇 개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통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통신이 그냥 잼밍이 돼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어디 야구장이나 콘서트장이나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뭐 시위장이나 시위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 실제 이제 이 휴대폰 중계기의 용량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통신하면 휴대폰 연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우리 독도함도 처음에 딱 상륙작전 지휘해보니까 통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독도함도 그런 교훈을 가지고 통신 이 안테나를 훨씬 더 많이 원래 계획보단 많이 지금은 세웠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훈련 상황이지만 나중에 전쟁하면 그래도 통신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은 더 크니까. 그걸 이제 미국은 이런 식으로 몰랐던 거예요. 통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무지역에 도착하니까 처음에는 서풍 분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북동풍 불었던 겁니다. 풍향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남미 지역이 덥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습도도 높아요. 덥고 그러다 보니까 적외선 표적 지시 장치 이게 정확한 여론을 탐지하기 힘든 겁니다. 왜? 다 뜨거우니까. 이제 이런 걸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때 이제 이전에는 뭐 육군 따로, 해군 따로, 공군 따로 막 이렇게 전쟁을 좀 해오는 스타일이었죠. 우리 태평양 전쟁 보면 메가더 장군하고 니미츠 제독하고 좀 사이 안 좋고 뭐 여기는 네 건이 내 건이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좀 그래 왔는데 이 1989년 이 파나마 침공이 미 합참 주도의 전쟁, 그 합참이 전쟁 지휘를 하는 최초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합참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우왕좌왕했었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 공군이 타격을 하는데 육군 레인저 니들이 표적 정보 전송해줘,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레인저가 전송을 해주는데, 레인저는 포병 좌표 유도하듯이 어디 이제 이런 식으로 좌표를 불러줘요. 그런데 이 공군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F-117 조종사들은 육안 확인 방식 이런 것들만 주로 훈련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육군들은 그냥 포병 좌표 불러주듯이 폭격 좌표를 불러준 겁니다. 이 공군 조종사들은 우리도 주로 그랬지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이 공군 그 항폭 유도사들 있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지금 무슨 건물 보이지? 거기 건물에서 좌측으로 그 건물 크기만큼 한 4칸 옆으로 이동해서 그 정도 때리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 오케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육안으로 보고 때리는데, 여기는 포병 좌표 불러주지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1번기와 2번기의 표적 확인 그리고 할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1번기가 피스트 대위가 헷갈려 버린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그래서 2번기가 때려야 될, 실제로는 그 지역에 1번기가 때려버리니까 2번기는 그로부터 이걸 기준점으로 해서 훨씬 더 벗어난 쪽으로 때려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패한 작전이 된 겁니다. 어쨌든 2000대대를 제압한 거는, 75 레인저가 제압한 거는 성공을 했지만 폭격은 사실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성과예요. 입에 쓴 약이 결국 몸에는 좋죠.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 저스트 코즈는 대규모 작전 계획과 실행 측면에서 미군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F-117A 운용 역시 각종 문제와 한계를 맛보았습니다. 이 F-117 처음에 미 합참은 정말 바보같이 이걸 캐스 용도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하늘에서 채공을 하다가 밑에서 폭격 유도 딱 오면 거기다 이제 떨어뜨려주고 이제 이런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스텔스니까 얘들이 아무도 몰라. 그리고 딱 상공에 다가가서 딱 떨어뜨려. 비록 좌표 불러주고 이게 이제 실패해가지고 엉뚱한 데 떨어졌지만 떨어뜨리는 이 정밀도는 너무 좋아. 그래서 이 F-117은 이렇게 쓰지 말자. 캐스 용도, 즉 근접 항공 지원 용도로 쓰지 말고 전략 폭격 용도로 쓰자라고 이제 이 F-117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미 합참은 이 저스트 코즈 작전의 여러 문제점을 분석 보완했고, 여기서 얻은 교훈들을 1991년 걸프전으로 이어져서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저스트 코즈 작전이 걸프전, 즉 데저트 스톰 이 작전에 미친 영향을 보면 작전 기도 노출 방지를 위해서 강박적인 노력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3시간 전에 노출이 돼서 노리에가가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공전 이 데저트 스톰 할 때 아파치 공격 헬기가 처음 들어가서 그 폭격했지 않습니까? 그 아파치 노출 안 되려고 엉뚱한데 완전히 사우디 반대쪽에 가서 비행 훈련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작전 기도를 노출 안 당하기 위해서 페이크도 쓰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작전 계획을 너무 단기간에 세우는 게 아니다. 이거 정말 면밀하게 긴 시간을 통해서 세워야 된다. 상부의 작전 계획, 직접 계획을 자제하자. 대통령이 이런 거 보고 야 여기다 때려, 합참의장이 야 여기다 때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부대에 맡기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F-117 이거 전략 폭격해야 된다. 이거 캐스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적외선 장비 보완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걸프전은 정말 미군의 첨단 전력의 완전히 그냥 극단을 보여준 전쟁이 되었죠. 만약에 이 저스트 코즈 작전이 없이 바로 걸프전 했으면 걸프전 때 미국은 정말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방주사 한 방 딱 맞고 그리고 2년 후에 걸프전 딱 하니까 이걸 다 반영해가지고 걸프전 때 완전히 이제 개선하고 그걸 가지고 이라크 때려버렸죠. 그냥 한 방에. 그리고 그때 우리가 봤던 그 어마어마한 미국의 군사력을 봤죠. 사실은 이 파나마 예방주사 없으면 미국 이라크 들어가서 엄청나게 고생했을 수도 있고 지금의 미국의 위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이 노리에가는 90년 1월 3일을 결국 항복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체포됐어요. 그래서 21년 동안 미국에서 감옥에 복역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조건부로 풀려나서 파나마로 돌아왔지만 곧바로 다시 파나마에서 기소되었다가 징역을 살다가 2017년에 죽었습니다. 자, 작전명 Just Cause.
이 F-117 스텔스 전투기가 역사상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작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지만 미국의 전쟁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된 작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